12월 2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갈등 끝에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던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을 저격하며 선거에서 손을 뗐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대응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보궐을 믹서기에 갈아버렸다며 젠더 이슈에 대한 당의 전략도 비판했습니다. 혼란이 커지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를 더 강하게 잡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동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실무를 담당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윗선을 향하던 수사가 또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김 씨의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에 희생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야권이 일제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며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대통령 부인이 될 분이 커튼 뒤에 숨어서 되겠냐며 직접 의혹을 해명할 걸 요구했는데요. 윤 후보의 생각은 달라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내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며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당선되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그리고 조멘토, 류 실장 조멘토군요. 제가 헷갈려요.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제가 수어통역사 성함을 김금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어통역사가 저희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기억하지 못했고요.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준석 대표의 이제 긴급 사퇴 소식이 정치부회의 직전에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끌어갔는데요. 오늘도 속보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던지면서 국민의힘 내부가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오늘 다시 윤핵관 문제, 전에도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윤핵관 문제가 국민의힘 지금 내부에서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와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하잖아요. 조금 전에는 직접 기자회견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 기자들의 질문에서 이준석 대표의 문제는 어제 사퇴로 일단락이 됐다면서 그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새 각오로 선대위를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조멘토, 지금 민주당이 의총을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류 실장.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까? 네, 일단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당정 갈등이 불거졌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건은 오늘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워킹그룹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조멘토가 이따가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조멘토한테 물어보려고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더라고요, 지금 조멘토가요. 자, 이따가 좀 챙겨보고요. 류 실장은 다른 운영진이 뭐 하는지도 다 챙기고 있군요. 예, 저 상황실장이기 때문에 정치부회의 상황실장으로서 네, 종합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반발해서 오늘 오후에 대규모 집회를 연 건데요. 방역 패스를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야당은 일제히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네, 자영업자 총궐기,
또 대장동 비극, 양산사저와 요즘 세상에도 마지막 영아 성폭행 살해범 징역 30년입니다. 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급 브레이크를 걸고 식당과 카페를 최대 4명, 저녁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 시행 중입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걸 믿고 기다렸는데 난감하고 정말 실망하고. 근데 그건 말이나 돼 말도 안 되는 거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빚으로 쌓이는 거고 제한하면은 이제 더 가만히 있어야지 뭐 죽어야지.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데 모두 최선을. 정부는 부랴부랴 지원 대책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전 방역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연말 대목 장사 다 망쳤다. 한 달 자릿세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각지대 없는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광화문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방역 패스 다 죽는다! 방역 패스 철회하라! 그런가 하면 아예 정부 지침을 거부하는 업장도 등장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24시간 정상 영업, 정부의 방역 지침 거부하기로 했다라는 공지문을 써붙인 겁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부로부터 그 어떤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 혹시 몇 시까지 하나요? 네, 저희 24시간 영업입니다. 혹시 뭐 단속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저희 대표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셔서. 주변의 신고로 야간 당직반이 출동해 단속했습니다. 손님들은 해산 조치시켰고요. 저희는 업주를 고발하셨다고요? 예. 그런가 하면 경기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엔 미접종자 커피 무료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회에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미접종자라고 살짝 말해주면 무료 커피를 드린다라면서 이 방역 패스 반대 해시태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카페는 현재 안내문을 내린 상황이지만 그러다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비판과 멋지다, 돈줄 내주러 가자라는 응원글 등 인터넷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자, 코로나 국내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456명, 다시 7,000명대로 올라섰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779명, 경기에서 2,192명 등 수도권에서 5,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63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했죠. 정부는 하루 확진자 10,000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확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중등증 이상의 병원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 개 더 확보하여 총 2만 5천 개로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에도 확진자 10,000명 상황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섣부른 일상회복 전환이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10,000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요. 대통령은 확진자가 급증하자 1만 명까지 대비했다고 장담했습니다.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대통령 오판이 부른 참사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밀어붙이며 성급한 신호로 이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참사, 인재라는 말로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정부가 무능한 데다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라고도 했는데요.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과도한 폄훼라고 반박하면서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폄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대장동 비극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대장동 의혹 관련 두 번째 비극입니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죠.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고 또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불과 11일 뒤 김문기 1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만 건데요. 김 처장은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이 될 당시에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지휘는 구속된 유동규 전 사장이 했고 심사위원회는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 그리고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정민영 변호사가 포함이 됐습니다. 성남시의 배임 혐의의 핵심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7시간 만에 누가 왜 뺐느냐는 겁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사장 지시로 실무 작업을 총괄했었는데요. 전략사업실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서 올렸다. 그런데 빠진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면서 개발 2처에서 개발 1처로 사업 라인을 그냥 바꿔버리는데 그 사업 1처 처장은 2009년에 이재명, 유동규와 함께 리모델링 세미나를 하던 김문기라는 역시 이재명 시장 측근으로 바뀐 다음에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가 맡은 부분만큼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와중에 김 처장은 숨진 당일인 어제 공사로부터 중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9월 공사를 나간 정민영 변호사에게 대장동 관련 비공개 자료를 열람하게 해줬기 때문인데요. 기밀 정보 유출 및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유족들은 김 처장이 꼬리 자르기에 희생됐다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인데 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남은 윗사람들 하나도 없고 본인만 여기 남아있는 김문기 1처장만 고소했어요. 이 회사가. 그거에 자기가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책임은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김 처장이 사망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김 처장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이미 대장동 특검을 요청했다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장은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대장동 실무자의 연이은 극단 선택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서 그분의 실체를 밝히는 길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한기 전 본부장 사망 직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하고 허울뿐인 특검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특검법 법사위 상정을 3차례나 필사적으로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틀 전 성남시 의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요구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제적의원 34명 중에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에게서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성남시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 요구권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양산 사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머물게 될 경남 양산 사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의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준공은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솔직히 이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습니다. 뭐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 방호 인력을 65명 증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양산에서 몰 자동차도 마련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영 SUV 캐스퍼라고 합니다. 퇴임 후에는 매월 1,4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영아 성폭행 살인범 징역 30년입니다. 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 양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에 주먹과 발로 짓밟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어서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데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성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요즘 세상에도로 잡아봤습니다. 공무원이 꼼수로 불법 수당을 타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 그래 싶으실 텐데요. 자,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최근 한 달간 특별 감찰은 벌인 결과 나온 사례들인데요. 휴일 중에 군청사를 들러서 출퇴근 입력해 수당 타내고 158차례 가짜 출장을 신청해 여비를 타냈습니다. 또 유관업체에서 현금 접대를 받고 배우자와 친형의 취업 특혜까지 줬습니다. 한 5급 공무원은 9급 시보에게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강의를 듣게 하는 갑질까지 일삼았는데요. 그럴 거면 공부는 왜 하는지요? 네, 행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단 뭐 부검 예정이라는 그런 속보는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제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 참고인 조사를 받았었는데 김 처장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아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나 화천 대유에 유리한 사업자 평가 등의 일정 부분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그 참고인이었을 뿐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네, 김 처장은 앞서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 공사를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비공개 자료를 열람시켜줘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요. 기밀 자료 유출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대목인데 관련해서 이 사망 당일인 어제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네. 어제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날과 이제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군요. 자, 김 처장이 지금 이제 그 유 시장이 설명했던 중징계 통보를 받고 친동생에게 괴로움을 호소했다는 게 이제 유족들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제 유족들이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좀 토로하기도 했는데 유족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네, 유족들은 김 처장이 계속 검찰 조사를 받았고 윗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게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막내 동생이 4시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사자한테. 모든 책임 전가를 이 회사에서는 김문기 처장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더 괴로웠었다는 거죠. 네, 김 처장 동생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형은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고 하며 억울해했다면서 특히 사측이 자신을 중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또 형이 고인이 된 유한기 전 본부장을 언급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를 책임을 질 수 없어서라고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 양쪽으로부터 나왔고 또 이제 이런 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윗선을 향한 수사가 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를 놓고서도 아마 논란이 빚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정치권 파장도 큰데요. 특히 일단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다시 대장동 이슈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도 언급을 했죠. 네, 제가 아까 이 뉴스픽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후보가 오전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미 특검을 요구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말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김 처장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오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처장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 말씀 외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도 잘 모르고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 처장을 알았냐라는 질문에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미 특검을 요청했다는 그런 입장이죠. 또 실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메토, 야권은 오늘 일제히 특검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특검을 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장동 몸통의 실체, 그분의 개입 여부를 밝혀줄 핵심 인사들이 속속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울 유일한 방법, 특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김문기 처장이 어디서 압박을 받았을까라면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 특검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따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대장동 관련한 언급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LH 부동산 특이 등 연이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 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말로만 조건 없는 특검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은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가 무력화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자 해제하라고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당 후보 쌍특검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동시에 특검을 추진하자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긴급 성명에선 국민적 관심과 압박만이 비리의 실체를 밝히고 의혹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양당 후보에게 묻는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쌍특검을 기피하는 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신체커 가구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또 대장동 비극, 이재명 안타깝다, 야당 즉각 특검하라입니다.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선대위직을 내려놨죠. 정확히 말하면 선대위원장직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중재를 포함한 선대위 운영의 전권을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맡기고 1박 2일 호남 일정을 하러 갔는데요. 김 위원장이 오늘 이 대표를 만났지만 사퇴 의사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류정화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내 나이를 먹으면은 지혜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정말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모두 선대위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 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과 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직 그리고 조 최고위원은 공보 단장직을 사임한 겁니다. 이 대표의 진짜 메시지는 조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던 듯한데요.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고 했던 조 최고위원에게 윤 후보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후보가 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당대표로서 만약에 대선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상당한 불명예를 얻게 되겠지만은 선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그래도 후보자가 갖게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후보자의 선택을 항상 존중합니다. 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후보가 요청한 일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페이스북에 9년 전의 추억을 공유를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유세 때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올린 건데요. 당시 선대위에서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주장해서 이 후보에게 머리띠를 씌웠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극적인 울산 회동 직후에 이렇게 윤 후보와 나란히 빨간 티를 입고 화해 모드를 선보였던 장면과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울산 회동으로 갈등이 봉합된 지 18일 만에 또다시 불거진 이번의 당내 갈등. 그때처럼 다시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오전에 같이 차를 한잔하고 1박 2일 호남 일정을 떠났는데요. 이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좀 강하게 잡고 좀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중재 역할을 맡은 김 위원장, 이 대표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이 선언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효율적인 선대위를 위한 개편 작업에 더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건 뭐 저희가 서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예, 저랑 김종인 위원장이 10년 가까이 교류했는데 뭐 척하면 척이지 뭐 딱히 말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을 그만뒀다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저희 정치의 미래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 보고 하여튼 이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네, 이번 충돌 국민의힘 선대위 내에 있었던 해묵은 문제들이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매머드를 면도한 코끼리 선대위라고 했는데 아직 털이 좀 덜 밀렸다는 겁니다. 이 윤핵관, 즉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얘기가 또 나온 건데요. 이 대표 측근들은 이번 충돌 국면에서 다시 등장한 장제원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비서실이 부속실이 되고 뭐 조직본부는 뭐가 잘못됐고 이준석 대표는 뭐 옹졸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러고 뭐 조수진 최고위원한테는 당장 사과할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쫙 양비론을 펼쳤던 분도 윤핵관 중에 한 명 같고요.
네, 이 사실 윤 핵관으로 지목된 사람들 여러 명이 있었죠. 윤 핵관이 이 사람이다 공식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글쎄 그 윤 핵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실체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무총장이 대표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격이 안 맞아요. 네, 윤 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선거 시기에는 조용히 좀 처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인의 미덕은 인내라면서 이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거든요.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자신이 뭐 조금 소홀하게 대접받거나 그걸 계속 주장하고 떠들고 더 나가서 결정적으로는 이 전체의 방향을 흐트러 놓을 일을 벌인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네, 이번 충돌에서는 중도층 공략이냐 아니면 지지층 결집이냐 이런 선거 전략 차이도 노출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핵관들이 원하던 대로 선거에서 손을 뗐으니 카드뉴스 자유롭게 만들라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서 이 카드뉴스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시물들을 뜻하는 듯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과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라고 선언한 김종인 위원장의 기조와는 좀 다르죠. 집권 여당의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계속해서 네거티브만 가지고서 선거를 갖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 후보는 본인이 주장했던 이 세대 결합론이 무산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대남의 표심을 얻어와서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60, 70대의 표심과 결합한다 이런 계산이었는데요. 이대남 공략을 위해서 이 반페미니즘을 전략으로 삼았었는데 젠더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다면서 보거 요리에 비유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신지혜 새시대 준비위 부위원장까지 당에서 영입을 하면서 본인의 전략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서기에 갈아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보거 요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사퇴 가벼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 대표가 하겠다는 당대표의 당무가 선거 시기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믹서기에 갈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고 요리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혼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의 결정도 훨씬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좀 무겁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이 울산 회동 이후 18일 만에 선대위직을 진짜로 사퇴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수위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이 커지면요. 결국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윤석열 후보겠죠. 갈등을 수습하는 태도, 후보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단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이번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제일 큽니까? 한 밸런스 게임 비슷한 건데. 윤석열 후보가 큽니까? 이준석 대표가 큽니까? 조수진 의원이 큰가요? 직간접적인 모든 책임을 지면 후보한테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제 일정이라든가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선거를 하고 있다. 네, 윤 후보는 이 대표의 사퇴 기자회견을 보고받고 조수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하면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하라라고 했다고 하죠.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두 분의 좀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 내지는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런 벌어진 일들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정리되지 않겠나. 좀만 기다려 보시죠. 네, 하지만 상황은 윤 후보의 말대로 원만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 대표가 당무를 거부했을 때도 리프레시를 하러 갔다라면서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죠. 이준석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충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요. 저게 저럴 일인가 싶다. 몇 달 지나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없어질 조직인데 무슨 이 선대위 내에서 파워게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 충돌 이면에는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대응,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논쟁이 있었다고 하죠. 이 대표가 대응 기조를 선대위에서 명확히 하자 이렇게 했더니 조 최고위원이 배우자 문제는 후보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오늘 인터뷰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선거 중에 등판할 계획 원래부터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나도 모르겠다.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 그러면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입장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인원도 30%를 감축하겠다면서 작은 청와대 기조를 밝히는 과정에서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선대위 혹은 당과 논의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나왔습니다. 후보 생각이 저런 게 있으시구나라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나 공약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공약이 되려면 후보가 그냥 얘기했다고 바로 공약이 되는 건 아니고요. 후보와 선대위가 그래도 최소한의 의논과 절차를 거쳐야죠. 네, 이 국민의힘 선대위 내의 이 엇박자 다시 한번 드러난 듯한데요. 이렇게 당내 상황을 다루다 보니 정작 윤석열 후보의 행보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고요. 오후에는 전주대 학생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는데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사퇴 후폭풍, 저게 저럴 일인가 윤석열 리더십 도마에. 네, 조금 전에 유 실장이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오늘 오후에 전북대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맞죠? 전북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주대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예. 자, 뭐 어떤 발언이냐면 이제 논란이 된 발언이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맥락이냐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인데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윤 후보가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반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맥락이긴 한데 일단 극빈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또 자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발언이 나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 비하라는 그런 논란에 좀 휩싸여 있고 또 관련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비판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논란이 좀 커지면 또 윤 후보가 어떤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을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속보가 지금 막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윤 후보가 그 최전방 DMZ에 있는 부대를 방문했잖아요. 백골 부대인가 그랬죠. 그때 이제 그 전투복도 입고 그 방한복도 입고 그랬던 장면을 저희가 봤는데 유엔사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이제 그런 보도 자료를 냈고요. 이제 조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민간인들에게 군복을 입혀서 위험에 처하게 했고 승인받지 않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했다라는 게 이제 유엔사의 설명입니다. 자, 조사에 착수해서 어떤 뭐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제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현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장동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역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를 공식화했는데요. 정치인이 한 번 국민 앞에 선언하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라면서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사퇴를 그것으로 끝내고 선대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관할하는 부서에서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조율하면서 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지금 물러났지만 당대표 역할은 하겠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했는데 여기자협회 행사에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여기자협회 6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퇴 후의 대선 역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라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본인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퇴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표가 갈등을 빚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인사말에서는 공교롭게도 여성 언론인 출신 정치인과 갈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특별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여성 할당제가 필요 없이 4명의 최고위원 중에 3명,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이 당선됐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직 선거를 하면서 사람 동원하고 술 먹으면서 형님 동생하는 기존의 정치 문화가 사라지면서 여성 정치인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사퇴한 직접적인 이유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문제도 제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설명을 했죠. 네, 일단 직접적인 사퇴의 계기는 김건희 씨 의혹 등에 대해 얘기하던 와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국내임 위원 8명이 시간 강사 채용 방식 등은 관행이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냈더니 바로 윤 후보 측에서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는 보고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20일 국회에선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윤 후보가 당시 관행을 보라고 격앙된 태도로 말하고 난 후 다시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를 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 대표는 김 씨의 허위력 의혹을 엄호할 거냐 아니면 사과를 할 거냐 이런 큰 틀의 방침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선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내용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한데요. 이 대표 측 김용태 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파리떼들하고 지칭되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호시탐탐 후보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대위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 다 정권 교체했을 때 뭐 농공행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번에 대표께서 내린 결정은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끊고 가겠다. 네. 자, 그나저나 아까 이제 유 실장이 설명을 했지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이제 커튼 뒤에 숨지 마라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윤석열 후보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가 글쎄요 그 대선 국면에서 등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 가지 원래부터 등판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라면서 선거 중에 등판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부인 관련 업무를 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에 대해서는 선대위에서 논의한 바도 없고 또 공약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 입장이 좀 오락가락한 건데 관련해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 축소가 후보의 지론인 것도 맞고 선대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원희룡 본부장의 말도 맞다라고 했습니다. 영부인의 스타일과 상황에 맞게 부속실의 성격과 규모가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윤 후보가 평소에 김정숙 여사가 해외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맞냐는 국민 의혹에 대해서 공감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윤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요. 김건희 씨의 청와대 안주인 역할을 말하기 전에 김 씨의 잘못부터 밝히라고 한 겁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지난 13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제 등판할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윤 후보는 애초에 등판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부부간에도 의견의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윤 후보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인 김 씨에 대한 문제점이 말끔히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부인은 가족에 불과하다,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 등 윤 후보의 김칫국 마시는 모습에 보시는 국민은 언짢을 따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주민에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가 영입한 신지혜 부위원장 논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 부위원장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윤 후보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부에서 페미니즘을 얘기하겠지만 윤 후보에게 페미니즘을 강요하러 온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목표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성폭력과 성차별, 2차 가해 피해자들이 더는 숨지기고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20대 남성, 이른바 이 남자들이 주축이죠. 국민의힘 대학생 의원들은 내일 당사 앞에서 신 부위원장 영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정권 교체의 뜻이 같다고 무작정 영입하면 핵심 지지 세력은 혼란을 느끼고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도 우리 당이 이런 페미니즘조차 수용하겠다는 뜻이냐, 역시 신 부위원장의 영입을 비판했는데요. 반면 이번 영입으로 당장 지지층이 이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이 보여주는 외연 확장, 그리고 어떤 생각의 방식이나 생각의 내용이 좀 다른 분도 포괄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대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지혜 씨 같은 분이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사퇴 후폭풍, 적의 저럴 일인가, 윤석열 리더십, 도마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과징금 16억 원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 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위법 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당시 LG 실트론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70.6%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에게 취득 기회가 돌아가는데요.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자녀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SK가 실트론의 기업 가치 성장을 예상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 기회를 양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2년 만에 2천억 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는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막말의 대가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은 없었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한 명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합의금 9천억 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이자 두바이 지도자인 무함마드가 이혼하는 6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한 역대 가장 많은 위자료인데요. 법원이 책정한 금액에는 이들 가족의 초호화 생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는 이들이 두바이에서 누린 풍요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 요르단의 하야 공주는 2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무함마드 총리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2019년에 영국으로 도피한 뒤 양육권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잠깐만 기다려봐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 유엔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전방부대 방문이 이제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그런 속보를 얘기했었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측에서 지금 막 입장을 냈네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백골부대 방문은 국방부의 출입 허가를 얻어서 했고 또 군복 착용도 해당 부대의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반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책임은 없다는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되네요. 네. 자, 좋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부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죠. 오늘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후보는 생각의 변화가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한간의 실세로 알려져 있다며 최서원 씨 이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까지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나서 불가 입장을 밝혔죠. 오늘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까지 철벽을 쳤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안 된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제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좀 선택이 어렵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 하면 된다.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볼 때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청와대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 어렵다면 다음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또 당에서도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그렇게 잘 조율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차별화는 당연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의 후보님들은 앞으로 더 큰 비전과 정책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언론은 그것이 현 정권과 정부와의 차별화다. 하지만 차별화해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정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건 부담입니다. 더욱이 당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죠. 굳이 갈등 상황을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당초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당 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이 후보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으니 말입니다. 이 후보가 역시나 삼급기에 애를 쓰고 있는 문제죠. 장남의 도박 논란. 최근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연도 공개를 했는데요. 2018년 말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소되고 그 재판 때문에 한 2년 정신없었고 최근까지는 사실은 제가 좀 가까이 못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좀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요?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당연히. 네.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그 다음 날 안타깝고.
되레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줬습니다. 싸구려 눈물쇼 말라. 부모가 바쁘면 30된 아들이 상습 도박에 빠지느냐 공세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30된 아들 다 큰 성인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인이 아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건 아들이 직접 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부모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빠른 사과를 했지요. 그렇게 되면 보통 부모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빨리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죠. 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건 무한대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걸 저도 발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책무가 이게 어디까지냐, 성인이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0이 넘은 아들에게 주말마다 만나서 지금도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는 자식과 다르다며 김건희 씨 논란엔 선을 그었는데요. 글쎄요, 부자 관계는 일촌이고 부부 관계는 무촌이죠. 더욱이 부부끼리도 잔소리 정말 많이 합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씨의 허위 학력 문제에 대해선 과장이다, 엄호까지 했죠. 일반 석사는 아니지 않냐, 특수대학원 석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허위라고 보긴 어렵고 과장이라고는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과장과 허위, 얼마나 다른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영락 여상을 영락 여고라고 쓰셨죠. 교생 실습한 걸 가지고 근무했다라고 경력으로 쓰셨고요. 또 그 뉴욕대 연수 같은 경우도 밝혀졌지만 서울대가 개설한 그 프로그램 중에서 5일짜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다 쓰셨던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송영길 대표, 김건희 씨가 최서원 씨 이상일 거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근거가 아주 신박합니다.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석에서조차 부부끼리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더욱이 반말과 최서원 씨,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카메라 앞에서 버젓이 반말을 썼죠. 재밌는 경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 개인 소망이라면 그냥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요. 아니 뭐 경기에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사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 장남의 재산 문제를 따져 묻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수입도 없었고 그런 도박 사이트를 거의 뭐 댓글 내용으로 봐서는 전전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5천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밝혔어요. 지금 채무가 줄고 재산이 는 거를 따져보면 대략 한 8,8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의 원천은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면 아니 30대 된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자꾸 도박하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억측이라고 봅니다. 알바를 해도 3천만 원은 모은다라. 어차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될 걸 왜 확인도 불가능한 억측을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정의당에서 강하게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3.3%입니다. 청년 4명 중 3명은 이 최저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이라니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까? 이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말 그대로 동분서주 중인데요.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말아야겠죠. 3천만 원 청년들에겐 정말 큰 돈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후보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니까 결국 경쟁에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네,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저희가 좀 차례차례 짚어볼 텐데 참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아들과 관련해서 그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오늘 오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했죠. 네, CBS와의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선 후보라 원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아이들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질문도 받았는데요. 이 후보는 제가 딱 한 번 했다. 결혼 전 사생활을 갖고 그러면 되겠냐. 그게 무슨 국정이나 후보 책임과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저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누굴 비난하겠냐면서 저는 가능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조금 전 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지금 이제 신체커가 정리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죠, 박마커. 네, 이재명 후보가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등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을 해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다지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로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소 선을 그은 거죠. 그렇습니다. 용어를 좀 바꿨는데요. 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감원전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을 하고 신규로는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084년에서 85년까지 현재 원자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건설이 백지화된 한울 3, 4, 5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과 정치, 행정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 위험성,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평가를 해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재검토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청년층 표심 잡기에 한창인데요.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김성애의 지식백과에 출연을 했는데요.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억대로 투자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사기라면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어길 경우 거래 기만이니 제재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소시적에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도 공개했죠. 네, 이 후보는 갤러그 게임의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대 점수가 300만 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테트리스, 1942 등의 게임도 즐겼다고 하는데요. 특히 1942 게임은 아들과 싸워가며 게임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갤러그 게임 실력을 카메라 앞에서 뽐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면 직접 보시죠. 저 하나! 정말 원하는 시간만큼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기세라면. 이게 안 돼. 지금 위기입니다. 역시 깨셨어요. 박수 한 번만. 네, 저도 갤러그 세대이긴 한데 저보다 잘하는 것 같네요. 이게 손놀림을 보니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수면 아래로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근거는 반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를 주도했다가 징역을 살았던 적이 있죠.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복국장 얘기하니까 저는 정말 옛날이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뭐 이런 느낌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는 방식입니다. 저의 수많은 흑역사 중 일부죠. 박찬호 선수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마인드맵 발제가 뭔지 설명드렸던 장면인데요. 정해온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흑역사를 꺼내봤습니다. 오늘의 인물을 마인드맵 형태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제시어는 박근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4명인데요. 그중 2명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관련 있는 분들입니다. 박근혜란 키워드에서 이렇게 2개의 가지를 먼저 뻗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가지는 혈연입니다.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이자 박근혜 씨의 동생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씨가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강변한 장면입니다. 반면 두 번째 가지는 박근혜 씨와 악연으로 맺어진 관계죠.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거리를 나가 시민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진당무 청와대로 진격하라. 동지들 자신 있습니까? 네, 바로 다음 인물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대표적인 강경투쟁 노동운동가죠.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했었죠. 결국 이 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박 씨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초 이런 옥중서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였던 자본과 정권의 몸통인 이재용과 박근혜를 감옥 안에서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환영식도 해주고 감옥 생활 노하우도 가르쳐주려 합니다. 한 명은 박 씨의 무고를, 또 다른 한 명은 박 씨의 수감을 외치던 분들인데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북핵 위기와 국민 통합의 근본 해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당과 야당은 내일의 여당과 야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니 막간이 하는 저들 압도적인 노동자 민중의 일부를 심판하고 뒤집어 엎어버립시다. 둘 모두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놀라운 건 출마 사유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발언 수위만 달랐을 뿐 기존 정치권에 대한 회의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둘이 꿈꾸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남남을 통합함으로써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 이 해법을 다 함께 창출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산을 갖고 세계적 노동자들과 함께 계급 집회의 첫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마치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서 각각 기능론과 갈등론의 예시로 출제될 법한 선언문이죠. 박 전 이사장은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에 한 전 위원장은 노동자 계급 투쟁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기득 정치권에 대한 반감만 같을 뿐 목표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랬나 봐. 매번 서로 다른 길로 가는데 같을 수가 없잖아. 박근영 전 이사장의 소속 정당 신한반도당이란 보수 정당인데요. 통일한국당 출신 신재훈 총재가 2017년 4월
국민희망 총연합이란 만들었던 그 정당의 전신입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소속 정당은 없지만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있죠. 두 사람의 이 극명한 노선 차이는 바로 이 발언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주의 지도하고 진보당과 함께 노동 진보 자파 민정 정선을 향하는 구분원선을 읽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가지를 뻗어볼까 하는데요. 박근영 전 이사장에서 뻗어난 가지 끝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했죠. 네, 그 신한반도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의 인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네, 신한반도당처럼 박근혜 씨의 무죄 사면까지 요구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석방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한상균 전 위원장에서 뻗어나온 가지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그동안 정의당은 녹색통합과 진보 선거연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녹색노동, 여성, 장애인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불평등을 위해서 싸워왔던 모든 진보 정당들이 선거로 하나가 되자는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말처럼 심 후보도 진보연대를 도모하고 있죠. 하지만 진보연대 이전에 먼저 구성된 연대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양당 체제를 적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당 체제 종식에 대한 의지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침에 올린 대로입니다. 네, 바로 안심연대입니다. 네, 서로 전혀 다른 키워드에서 뻗어나온 두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안심연대로 다시 묶이는데요. 한동안 뜸하던 안심연대, 오늘은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사망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동시에 겨냥한 건데요. 깃털에 불과한 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쩌면 누구에겐가 죽음을 강요받았는지는 몸통인 그분만이 알 것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 증인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는 이재명 후보는 법적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간 검찰의 수사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 말고 몸통을 겨녀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잡는 검찰의 여당 눈높이 맞춤 수사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특검 수사로 죽음의 행렬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는 아예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래 관련 눈치 보기와 윗선 꼬리 자르기였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사람 간만에 손발을 맞춘 것 치고는 합이 잘 맞는 모습이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 인물 4명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막상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대선판이 오징어 게임이라도 된 걸까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인 마인드맵의 모양이 오징어 게임의 문양과 흡사한데요. 이렇게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4명이 이 오징어 마인드맵에 묶이게 된 건 결국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발심이란 공통점 때문이겠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한상균 전 위원장의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노동자 민주화의 이름으로 오징어 게임 끝장내자! 자, 제3지대 후보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을 내놨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 수시를
아예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죠. 네, 안 후보는 땀 흘린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서 이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에 이르기까지 불공정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청년들이 공정하게 실력만으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대학 입시 제도에서 수시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 후보는 수시가 학생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제도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수능과 내신으로 전념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하는 게 없어진 기회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의전원도 모두 없애겠다. 취업 청탁은 형법으로 완전히 근절하려고 한다. 이런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 추진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 3가지 투기 근절 대책으로 제시했는데요. 심 후보는 우선 토지로 인한 사익 축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면서 토지 초과 이득세를 도입을 하고 토지 소유 현황을 3년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요.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 기간도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심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 원을 9억 원으로 원상 회복하고 토지분 별도 합산 종부세 최고세율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서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만 허용해서 매각하든지 백지 신탁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시가보다 턱없이 낮은 과표 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시지가는 현재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서 90%까지 도달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판 숨은 오징어 게임 찾기, 같은 날 등판한 박근영, 한상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반장, 갤러그 해봤어요? 갤러그 모르지. 몰라? 네.